반갑습니다. 정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의 이해에 관해서 함께 학습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데이터란 무엇인가에 관한 여러 가지의 언급이 있었죠. 자, 그 중에서 데이터에 관한 정의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의미 있는 사실들의 집합, 즉 객관적 사실을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유형은 우리가 크게는 이제 정성 데이터와 정량 데이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성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언어나 이 문자의 형태를 띠고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은 회사 매출이 증가한다라든가 하는 것으로서 저장, 검색, 분석에 많은 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겠죠. 반면 이 정량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요, 수치나 도형, 기호 등과 같이 정형화가 이미 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로서 비용적인 관점에서의 그 소모는 적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지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크게는 우리가 이 암묵지와 형식지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지식은 암묵지와 형식지로 나누고 특히 이제 암묵지는 개인에게 축적된 내면화된 지식인 반면 형식지라고 하는 것은요 언어, 기호, 숫자로 표출화된 이러한 지식을 우리가 형식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지는 문서나 매뉴얼처럼 이 형상화된 지식을 뜻하는 것으로서요. 자연히 전달과 이 공유가 좀 용이한 어떤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암묵지, 형식지를 구분을 해서 실제로 기업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지식들을 가지고 수익 창출로 연계시킬 것인가가 사실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DIKW라고 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모여서 정보가 되고 정보가 모여서 지식이 되고 지식이 모여서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틀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데이터라고 하면은 거죠. 개별 데이터 자체로는 의미가 좀 중요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들을 표현하는 반면 정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데이터의 가공, 처리와 데이터 간의 어떤 연결 관계 속에서 특정 의미가 도출된 것을 뜻하겠죠. 그 다음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데이터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이러한 그 정보를 이 구조화했다고 하는 측면이 조금 다릅니다. 따라서 이 유의미한 정보를 분류하고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결합시켜 가지고 고유의 지식으로 내재화시킨 것이겠죠. 네 번째 나와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축적, 거기에 이 아이디어가 결합된 어떤 창의적인 산물 정도로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라고 하는 것이 서로 조금씩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데이터가 모여서 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이 되고 끝으로 이제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CEO 관점에서 그죠. 우리가 이 데이터 그 자체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의 어떤 그 수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와 같은 지혜에 관한 정보까지도 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CEO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MIS의 한 목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이러한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암묵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 그 다음에 형식적 지식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좀 했었죠, 그죠? 암묵지와 형식지가 좀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로 명시되어 있는 객관적이고 형식적인 어떤 지식이라 돼 있죠.
대표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소프트웨어 또는 이 문서 등, 즉 엑셀 등의 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것은 지식이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암묵적 지식과 형식지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 자, 이러한 형식지를 결국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정보와 지식과 지혜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 반면 암묵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얻어지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식이라 되어 있죠. 매우 함축적인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노하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머릿속에만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만 이 학습할 수 있는 이런 형태는 우리가 형식지와 좀 구분해서 암묵지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이러한 어떤 암묵지를 그죠? 암묵지를 형식지화해서 전사적으로 도출하고 저장하고 공유해서 최고경영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MIS의 어떤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데이터의 계층 구조 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정보의 최소 단위를 비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필드라고 하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뒤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필드들이 모여서 하나의 레코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파일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뭐 학생 파일, 뭐 성적 파일, 교수 이렇게 파일 뭐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하나의 뭐가 됩니까? 데이터베이스화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참고로 슈바이처 박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남을 돕는 마음이다 돼 있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어떤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이제 되돌아가서요. 다시 자, 정리를 좀 하는 차원에서요. 데이터가 모여서 뭐가 됩니까? 정보가 되죠. 정보가 모여서 지식이 되고 지식이 모여서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즉 비트에서부터 하나의 파일을 만들고 파일들이 결국은 데이터베이스화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OLTP와 이제 OLAP로 이제 구분을 조금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OLTP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업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TPS 개념을 떠올리시면 돼요. 이 바로 자료 처리 시스템이죠. 그래서 뭐 거래명세표를 입력시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OLTP의 개념이고요. 반면 이제 OLAP라고 하는 것은요, A가 이제 분석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정보 위주의 어떤 그 분석 처리를 의미를 하고 뭐 다양한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쩌보면 쉽고 빠르게 이 다차원적인 데이터에 접근해서 종국적으로는요,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OLTP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뭐 처리된 이러한 데이터에 불과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의사결정권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한 데이터의 집합이 아니고, 그죠? OLAP의 개념으로서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그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OLTP, 뭐 OLAP 이런 구분을 반드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I가 나오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기업에서 쓰고 있는 뭐 ERP, SCM, CRM 또는 KMS 등에 관한 내용들을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은 BI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BI
한번 볼까요? 데이터들이 이렇게 모여지겠죠, 그죠? 데이터들이 뭐 고객 정보, 또는 뭐 재고 정보, 판매 정보, 뭐 시장 정보 등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들이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고 하는 것에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데이터 마트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각 기능별 요소인 그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요,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전체 정보가 필요한 것은 아니죠. 즉, 마케팅 부서에서는 마케팅과 관련된 데이터만 가져오면 됩니다. 재무 파트에서는요, 예, 재무 데이터만 가져오면 되죠. 유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을 데이터 마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각 기능별 부서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와서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작은 규모의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앞서 언급된 OLTP의 개념을 넘어서 OLAP, 즉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이 우리가 쿼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뭐합니까? 질문을 하겠죠. 어떠한 것을 좀 보여달라 라고 하는 것을 질이, 그 다음에 뭐 EIS, DSS, SS, 데이터 마이닝 등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데이터를 시각화시켜서 제공을 하면은 조금 더 빠른 의사 전달이 가능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CEO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의 그 경영의 하나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지식 경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단순히 어떤 그 지혜나 통찰력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데이터에 근거해서 우리가 경영을 효율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지식 경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러한 것에 뭐가 있습니까? SCM, CRM, EC, 전략, 뭐 기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다라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좀 돌아가서요. 그래서 BI에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쭉 살펴보겠습니다만, 일단 ERP라고 하는 것은 전사적 자원 관리의 약자이죠. 뭐 인사, 재무, 생산 등 기업의 그 전 부문에 걸쳐 가지고 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어떤 각종 관리 시스템의 경자원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이렇게 재구축한 것을 말해요. 목적은요, 당연히 이제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이런 경영 혁신 기법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 솔루션이 바로 ERP가 되겠습니다. 반면 이제 그 SCM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 개별 기업이 ERP와 ERP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 ERP와 ERP를 서로 연결시켜 줄 필요성이 있죠. 즉 원재료 공급 업체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그 솔루션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외부 협력 업체에 까지도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SCM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ERP의 뭐 확장 개념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공급 사슬 관리라고 하는 SCM은 이 공급망 관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재료에서부터 생산, 유통의 모든 공급망 이 단계, 우리 SC라고 표현하죠. 이런 공급 체인 전체의 단계를 최적화하고 시각화시켜주는 통합 솔루션의 개념을 우리가 SCM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ERP와 SCM의 뭐 실질적인 차이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는요. SCM이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뭡니까? 외부 협력업체에까지도 연결되어 줄 수 있는 이러한 통합 솔루션은 SCM으로 좀 ERP와는 조금 구분이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RM이 나옵니다. CRM은 고객관계관리죠. 고객관계관리. 즉 포커스를 어떻게 맞추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객관리의 극대화를 지향하기 위해서 고객 데이터 관리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CRM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오늘날 이제 확장 개념으로 CEM, 즉 Experience, 고객의 모든 경험까지도 관리하겠다. 거기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취지로요. CEM으로 이제 확장 개념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KMS는 knowledge의 약자입니다. knowledge management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지식 경영입니다. 또는 지식
관리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기업이 어떤 여러 데이터들에 근거해서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KMS 또는 KM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나머지 우리가 알아야 익혀야 될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이 BI라고 하는 개념으로서의 여러 솔루션들 중에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또 많이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이 DS와 DA의 개념을 조금은 이해를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죠. 그죠? 데이터 과학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는 데이터 이 분석가와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오늘날 이제 데이터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패턴을 찾아내고 어떤 구조화를 시켜 나가는 작업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 기술, 또 커뮤니케이션, 창의력, 여러 가지 직관력 또는 비판적 시각 등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역량이 되겠습니다. 반면 그러면은 이 데이터 분석가는요.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데이터 분석가 DA라고 하는 것은 경영 노하우의 어떤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개념으로 조금 분류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 DS가 통계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반면 DA는요 도메인이 뛰어나야 됩니다. 즉 우리 기업에서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했던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을 적용을 하던 우리가 기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속적 이익 창출을 하기 위한 어떤 도메인을 찾아내는 거죠. 무엇을 분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필요한 데이터를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넘기면 되죠. 그러면 DS가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형태로 서로 연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쭉 살펴본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앞서 언급된 여러 가지 BI 중에서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OLTP라고 하는 개념에서는요, 이 바로 TPS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TPS 거래 처리 시스템이라 되어 있죠. 거래 처리 시스템입니다. 기업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데이터의 근원이 바로 TPS죠. 예를 들어서 거래명세표의 개념을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거는 하위 관리층들의 어떤 사용 솔루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요. 경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거래를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TPS라고 분류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조금 상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MIS, 즉 경영 정보 시스템이 나옵니다. 이거는 중간 관리자급들이 사용하는 솔루션이라 되어 있죠. 자, DSS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간 관리자급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물론 데이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TPS의 데이터를 받고 그 다음에 MIS의 개념까지 받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DSS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MIS와 DSS의 구분은요. MIS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직의 현재 성과 제공, 경영 활동 관리 감독, 미래의 성과 예측, 단순한 성과 예측 정도로 의미합니다. 즉 전년 동월 대비 얼마 매출액 신장 이 정도 정보는 우리가 TPS의 데이터를 근거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 간단하게 결과가 도출 가능하겠죠. 자, DSS의 개념은 MIS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요. 비일상적인 의사결정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비일상적인 의사결정 지원. 그 다음에 이제 중역들, 즉 CEO,
최고 관리층들이 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요. 중력관리 시스템 ESS 또는 EIS라고 표현합니다. 자, 판단, 평가, 통찰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비일상적인 의사결정 지원이다 돼 있죠. 뭐 여러분들이 전략 또는 그 어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뭐 새로운 생산 라인을 뭐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외주를 주는 것이 더 이익일지 아니면 자체 생산 설비를 갖추어서 자체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더 유리할지 등에 관한 거죠. 이러한 통찰력이 필요한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를 제공하는 솔루션은 우리가 중력 지원 시스템으로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이해하셔야 될 것은요. 자, TPS, MIS, DSS, ESS가 모두 분리되어 있는 각각의 개별 프로그램은 아니란 뜻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그 엑셀 한번 화면을 떠올려 보세요. 상단에 리본 메뉴들이 쫙 있죠. 그 중에 뭐 활성화가 되는 것이 있고 활성화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선 관리자 같으면은요, 일반 사람들이 만약에 TPS의 범위까지만 허용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중력들은요, 모든 것을 다 활성화시켜서 모든 데이터를 다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처럼 접근 권한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뭐 MIS 또는 ESS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개별 프로그램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의 통합 솔루션의 개념이지만 접근 권한이 다르는 것 다르고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영역이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 마이닝에 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데이터 마이닝 하면 어떤 용어를 먼저 떠올려야 된다고 했죠? 바로 패턴 분석이었죠. 네. 과거 데이터로부터 패턴 분석을 통해 뭐 한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자주 언급되게 될 여러 용어들 중에서 바로 이 뭐 연관성 분석, 군집 분석 또는 뭐 의사결정 나무 모형 뭐 이런 것들 또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요. 여러 용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큰 그림을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개별 나무를 봐버리면요. 개별 나무에 자꾸 집착하다 보면 큰 그림을 못 봐요.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 무엇인가 라고 해서 데이터 마이닝의 큰 그림, 숲을 먼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연관성 분석. 우리가 이제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연관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마트를 한번 떠올리셔 보면 됩니다. 자, 마트에 보면 어떻습니까? 상품들이 진열이 쫙 되어 있죠. 근데 진열을 그냥 할까요? 아니에요. 바로 이 장바구니 분석을 통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젊은 신혼부부들이 주로 찾는 이제 뭐 이 아기용품, 즉 쇼핑을 하러 갔다가요, 아기용품을 사러 갔다가 무엇을 살 가능성이 높을까요? 바로 뭐 맥주나 주류를 구입할 확률이 높습니다. 당연히 뭐 저녁에 이렇게 뭐 술 한잔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구입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즉 제품 간의 어떤 그 연관성을, 관련성을 분석하는 기법으로서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집 분석이 나옵니다. 그죠? 군집 분석. 고객을 분류를 할 필요성이 있죠. 즉 A 고객, B 고객, C 고객층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A 고객층은 우리 기업의 공헌이익, 즉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객군. B는 예를 들어서 뭐 70%, C는 뭐 일반적인 뭐 한 50%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고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A, B, C로 분류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A 고객과 같은 로얄 계층을 위해서는요. 재고를 충분히 유지해 나갈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요구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수익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가 따라서 고객을 이렇게 A, B, C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순차적 또는 계층적, 뭐 비계층적
뭐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군집 분석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주로 많이 쓰는 방식은 이제 뭐 K-means 클러스터링이라고 해서 이러한 기법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의사결정 나무 모형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저 앞서 언급한 자체 생산할 것인지 아니면은 외주 주는 것이 유리할까? 예, 아니요. 그죠? 또 뭐 자체 생산을 한다고 했을 때는 생산 라인을 뭐 ABC 어느 제품군으로 활용할 것인가 뭐 계속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예, 아니요 형식으로 계속 이러한 그 형태로 나눠가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자주 살펴보게 될 인공신경망.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현재 뭐 간단하게 떠올리시면 뭐 인공지능 정도로 떠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뭐 데이터 마이닝이 어떻게 차이가 날까? 실제 과거의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이 오늘날 이제 인공지능 기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점차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좋아요. 그다음에 뭐 사례 기반, 예를 들어서 뭐 추천 시스템 같은 거 있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의 개념은 기타 방법론으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큰 그림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보 시스템 프레임워크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언급을 하고 있죠. 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웨어하우징의 개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통합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몇 번 했었죠. 즉, 데이터베이스는 통합 관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통합 관리될 때 조금 더 높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데이터는 통합 관리 운영되되 각 기능별 즉 지역이라든가 고객, 마케팅, 재무, 뭐 협력사 이르기까지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와서 활용하면 됩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 마트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작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 마이닝 앞서 살펴본 이 데이터 마이닝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오죠. 통계 분석, 뭐 클러스터링으로 분류를 하고, 그죠? 또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과 같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추천 시스템이나 CBR, 의사결정 나무 모형 등으로 이제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툴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OLAP라고 하는 것도 한번 OLTP의 개념과 다르다라고 구분해 봤었죠. OLTP는 2단계죠. 2단계에서 OLTP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OLAP, 즉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뭐 데이터 시각화를 높인다든가 또 뭐 최고 경영, 충력 관리, 그죠? 시스템 등이라든가 또는 추천 시스템이라든가 또 뭐 이런 것들이 툴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엔드 유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엔드 유저들이 결국은 이러한 여러 솔루션들을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의 개념으로 정보 프레임워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요. 데이터는 통합 관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차 강조를 좀 합니다. 자, 다음은 몇 번 언급이 된 내용입니다만 정리하는 차원에서요. 자, 빅데이터의 어떤 그 유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빅데이터는 우리가 3V, 4V라고 하는 개념을 언급했었죠. 자, 먼저 3V의 개념으로서 규모입니다. 그죠? 규모.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할 때는 페타바이트급 이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빅데이터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양성이 나오죠. 다양성. 로그 파일이라든가 소셜 위치, 소비, 현실 데이터 등 여러 종류의 데이터, 즉 비정형화된 데이터 유형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빅데이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 로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쿠키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죠? 쿠키. 즉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서 벗어날 때까지 했던 모든 기록이 초 단위로 모두 관리가 가능하죠. 추적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다음에 뭐 복잡성의 개념,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 데이터의 저자 방식의 차이, 뭐 중복성 문제 등 매우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속도, 즉 빅데이터가 어찌 보면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컴퓨팅 연산 능력이 지원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상용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컴퓨팅 연산 능력이 뛰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4V는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4V, value가 추가됐었죠. 가치. 결국은 빅데이터 분석을 왜 한다? 어떤 가치를 만들 것인지에 주목을 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미래의 새로운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이익 창출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V의 개념을 언급할 때는 바로 가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 이제 이 OV로의 개념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OV라고 하는 개념까지 나온다는 거죠. OV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V에서 또 하나 추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언뜻 떠오르진 않으시죠? 자, variable이 들어갑니다. variable. 다차원 우리가 변수, 통계학에서 variable 하면 이제 변수를 의미하죠.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즉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로서 우리가 뭐 광고비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와 같은 변수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variable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빅데이터에서 왜 이제 OV의 개념으로서 이 변수라고 하는 것을 포함을 시켰을까? 바로 이 블록 데이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록 데이터, 블록체인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블록 데이터. 자, 이제 빅데이터의 개념을 넘어서서 앞으로는 블록 데이터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쭉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단순히 이제 빅데이터의 개념을 언급할 때에 큰 방대한 양의 데이터 3V의 개념 또는 4V 개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빅데이터 떠올리시면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해 보시면은 각 기관별로 서로 빅데이터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즉 정부를 전체를 한번 보시더라도 그죠? 교육부 데이터 따로 관리되겠죠. 그래서 그다음 경찰청 데이터 따로 관리되고 있죠. 그래서 뭐 또 개별 학교 각각 따로 관리되고 있죠. 그리고 뭐 한전 관련 데이터 다 따로입니다. 근데 블록 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의 핵심 키워드는요, 연관성입니다. 지금 이렇게 개별 단위로, 기관 단위로 빅데이터가 관리되고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조금 전에 언급된 4개 기관의 데이터가 통합 데이터베이스화 된다고 한다면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몇 달 동안 전기세, 수도세가 밀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또 아이가 장기 무단 결석을 하고 있다고 뭐 합시다. 또는 아동폭력과 관련된 가정폭력과 관련된 어떤 신고 접수 건수가 있다고 합시다. 교육부 입장에서요. 이러한 학생들의 관리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모든 관련 데이터를 연관성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하면은 이 아이 지금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갑다라고요. 충분히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이제 블록 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개별 기업 또는 개별 산업군이 아닌 어떤 연관된 모든 것을 서로 관련 있는 것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까라고 늘 고민해보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OV의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가치 창조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DBMS도 이미 이제 한번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죠. 자,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겠죠. 즉,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통제 관리하는 시스템을 DBMS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러한 DBMS의 이제 종류가 나와 있죠. DBMS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관계형 DBMS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테이블로 정리하며 고유 키로 식별한다 되어 있습니다. 즉 매출 한번 생각해 보세요. A 기업의 어떤 그 매출 현황이 쫙 있겠죠. 그 다음에 고객 테이블에서요, 고객사별로 고유 식별 번호가 쭉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따로 관리된 이 데이터 각각의 데이터 테이블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게 필요하겠죠. 즉 고유 아이디로서 구분하겠죠, 그죠? 개별 고객이 특정사에 분류가 되어 있는 부여한 이란 고유 식별 키로서 서로 테이블과 테이블을 연결해야 쭉 테이블끼리 서로 연결이 되면은 하나의 큰 고객 관계 데이터가 형성이 되겠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관계형 DBMS라고 표현을 합니다. 객체 지향 DBM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보를 객체 형태로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서 이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만 객체, 객체 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용어들이 나옵니다. 일단은 우리가 객체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쉽게 예를 들어서 학생, 교수, 뭐 수업 이와 같은 객체로 분류를 하고 각각을 고유키로 어떻게 됩니까? 또 연결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객체 형태로 표현해서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객체 지향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DBMS에 관한 내용을 다음에 또 상세히 살펴보게 될 거고요. 다음은 이제 SQL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SQL. 자,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키마라고 하는 표현에서요, 이 DBMS, 즉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SQL 방법으로 정의를 하고 서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하부 언어라고 하는 정도로 딱 압축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데이터의 정의 또는 조작 기능 등을 제공하는 것을 SQL이라고 되어 있죠. 쿼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리어를 던져야 되죠. 서버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좀 줘 라고 이렇게 우리가 랭귀지로서 관리를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SQL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그 하부 언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제 영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좀 배우기가 뭐 어렵다고 해야 되나요? 예. 자, 이러한 SQL 집계 그 함수 뭐다가 나왔네요. 집계 그 함수인데요. 뭐 엑셀 또 올려보셔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평균을 좀 뽑아줘. average 또는 전체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카운트해라. 또는 뭐 sum, 스탠다드 디베이션, 즉 표준 편차는 얼마야? 뭐 이렇게 분산은 얼마야? 이런 값들이겠죠. 의미겠죠. 그다음에 뭐 여러 데이터들 중에서 뭐 최고 성적을 받은 사람은 누구야? 또는 뭐 최하위 성적은 누구야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미니멈, 맥시멈 등을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카운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하십시오. 자, 우리가 엑셀에서도 카운트 A하고 라고 붙이면 O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문자이든 또는 숫자이든 모든 데이터를 카운트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이 카운트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에 어떤 그 특정 조건이 맞는 것의 어떤 개수를 반환해 달라.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용어로 이제 반환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리턴 값이죠. 내가 어떠한 지리를 쿼리를 했을 때에 결과값을 도출해 주죠. 반환한다고 표현합니다. 이 반환에서
수치로 되어 있던 문자로 되어 있던 이 두 가지 유형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언급되어 있는 이런 다른 함수들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count라고 하는 것을 좀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SQL 문장을 실제로 랭귀지로 형태로서 우리가 그 코딩한다 그러죠. 코딩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성도 뭐 있습니다만 본 수업에서 상세히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select 해라 또는 어디 from customer 데이터로부터 가져와라 또는 이게 평균 예를 들어서 뭐 매출액 1억에서 2억 사이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반환해 달라 뭐 이런 용어들을 실제로 이제 코딩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것을 SQL의 코딩 방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꼭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무결성입니다. 데이터 무결성.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아무나 접근할 수 없죠. 그리고 데이터 한번 형성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요 수정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왜요? 기본이 되는 로 데이터를 아무나 접근해서 수정, 삭제, 변경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의 무결성을 지향해야 된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조적으로 관리해야 되죠. 즉 스키마라고 하는 방법으로서 아주 구조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논리적 구조를 띄어야 됩니다. 그러면 논리적 구조를 띄우는 예로서 생각을 해보시면 주민등록번호일 수 있겠죠. 자, 앞자리와 뒷자리 사이에 공백으로 놔둘 것인지, 다시를 넣을 것인지, 언더바를 넣을 것인지, 콜론을 넣을 것인지, 그죠?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통일된 양식으로서 데이터 관리를 해야 나중에 서로 동일한 데이터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따로따로 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데이터 무결성이라고 표현하자. 이러한 데이터의 이제 그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즉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일관성, 유효성,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을 무결성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의 끝으로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ML, 머신러닝이죠. 머신러닝과 DL, 딥러닝 다 한 번쯤 들어보신 용어일 겁니다. 자, 이러한 용어들을 서로 우리가 구분을 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공지능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요, 기계학습의 한 영역에 심층학습이라고 하는 딥러닝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이게 딥러닝의 기술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향후에는 미래 사회에는 딥러닝 쪽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인공지능 연구 분야 한 파트로서요. 인간의 학습 능력과 같은 기능을 컴퓨터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기술 및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은 패턴 인식 능력을 스스로 이제 점차 향상시켜 나가고 있어요.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신경망 기법입니다.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NN이라고 표현하죠. 인간 두뇌의 연결성을 모방함으로써 여러 이제 기계학습 파트 중 하나로서 미래에 이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파트가 DL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가장 범주가 넓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한 파트 연구 분야가 기계학습이다. 그 다음 기계학습에서 다시 심층학습으로 분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먼저 그리시고요. 앞으로 이제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 등을 한번 살펴볼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